이게 정말 너란 말이야? 왜 이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진우는 영정 사진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7년 전 자기가 내쫓은 아내의 맑은 눈이 사진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상주복을 입은 26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시선이 청년의 손목에 박혔어요. 27년 전 아내에게 건넨 예물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던 재벌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청년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수없이 봐온 얼굴인데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27년 전 그 이혼. 정말 그의 선택이었을까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안부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넝쿨지에 굴러들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윤희야, 나가줘. 오늘 안으로. 저녁 밥상 위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윤희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린 젓가락이 밥 공기 모서리를 스치더니 바닥으로 굴러갔어요. 윤희는 젓가락을 줍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울 수가 없었어요. 무릎 위에서 두 손이 잔뜩 움켜쥐어진 채 손끝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밥상 건너편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면 입 밖으로 꺼낸 그 말을 도로 삼켜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던 김이 식어가고 있었고 진우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은 젓가락 한 번 닿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진우는 끝내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였어요. 31세의 서진우가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어요. 오른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 거기에는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회복 불가라는 글자가 검은 잉크로 찍혀 있었습니다. 희망 같은 건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진우는 복도 벽에 이마를 기댄 채 그 종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힘을 주었지만 구겨진 종이 위의 글자는 사라져주지 않았어요. 뒤따라 나온 최 박사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시선이 바닥과 벽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죠. 선천성입니다. 재검을 하셔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에게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JS그룹 장손이자 가문의 유일한 대를 이을 남자, 그런 자신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진료실로 돌아갔고 진우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복도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병원을 나서 차에 오른 진우의 귓가에 계모 조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애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쓸모없는 건 버리는 거야.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 회장은 며느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우의 친어머니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선대 회장의 곁에 붙어있던 여자였습니다. 재혼의 안방을 차지한 뒤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석호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겠다는 집착이 해를 거듭할수록 날카로워졌어요. 그 여자 앞에 무정자증인 남편의 아내로 서게 될 윤희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장면이 떠올랐어요. 윤희가 시댁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조 회장 앞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 식구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지워져 가는 모습이 겹겹이 포개졌습니다. 진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어요. 앞유리 너머로 병원 간판의 붉은 십자가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우는 거짓말을 골랐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기로 한 거였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입 밖에 내면 윤희가 떠나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떠나지 않으면 조 회장의 칼날이 윤희를 향할 게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자 윤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중을 나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진우는 대답 대신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윤희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어요. 윤희야, 나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나가줘. 오늘 안으로. 젓가락이 떨어지고 밥상 위에 온기가 식어버린 그 순간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먼저 무너져 내릴 걸 알았으니까요. 윤희가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어요. 문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숨죽여 삼키는 울음, 남편이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어요. 닦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해외 병원에서 추천서가 날아왔습니다. 재검을 권유하는 봉투도 여러 차례 배달되었어요. 진우는 단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들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대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돌아섰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결과가 달라진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밀어낸 뒤에는 확인할 자격조차 없다고 진우는 스스로를 가둬버렸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텅 빈 저택의 서재에서 58세의 서진우가 약통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심장약 2알을 손바닥에 떨어뜨리는데 손이 가늘게 떨려서 한 알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주우려다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멈춰야 했어요.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지 2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약을 삼키며 같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저택은 넓었지만 발소리 하나,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사람 대신 먼지만 쌓여갔고 식탁에는 늘 한 사람분의 자리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윤희를 다시 찾아가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물잔을 내려놓은 진우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먼저 닿은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 윤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모습, 그 옆에서 젊은 진우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사진이었죠. 손가락으로 윤희의 얼굴 윤곽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이미 오래전에 달아 있었어요. 수없이 꺼내 들여다보았다는 증거처럼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경영권 이양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조 회장과 석호에게 JS그룹을 넘기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류 위에 펜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가문의 대를 잊지 못했다는 자책이 27년째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눌러 왔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믿음, 그래서 아내를 내쫓았다는 죄책감, 그 두 가지가 매일 밤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재검을 받으면 되잖느냐고 누군가는 물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진우는 무서웠어요. 결과가 똑같으면 27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확정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윤희를 내쫓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살아남을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떠나보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진우는 그렇게 텅 빈 저택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가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랐어요. 진우가 알지 못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밤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윤희가 허름한 달동네 골목 끝에 서 있었어요. 한겨울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윤희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 안쪽에서 올라오는 무언가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두 손을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노년의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들어와요. 얼굴이 너무 안 좋네. 그날 밤 윤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을 가진 채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 배정된 수행기사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허강민, 26세. 인사팀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그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부터 수행을 맡게 된 허강민입니다. 강민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진우의 손에서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든 청년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짙은 눈썹 아래 깊게 파인 눈매, 광대뼈를 타고 내려오는 턱선의 각도가 30년 전 거울 속 자기 자신과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 하고 고개를 돌리려는데 강민이 서류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어요. 그때 왼쪽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고 오래된 화상 흉터가 손등 절반을 덮고 있었어요. 진우의 시선이 그 위에 멈추었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보는 청년인데 왜 가슴 한쪽이 쓸려 내려가는지 진우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경력 많은 다른 기사도 추천해 놓았지만 진우는 면접 서류를 옆으로 밀고 그 자리에서 강민을 전담 수행기사로 확정했어요. 이유를 묻는 비서에게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 가슴 안쪽에서 잡아당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우는 그 끌림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첫 출근 당일 오후 강민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진우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도심으로 접어드는 동안 진우는 자꾸 백미러를 들여다보았어요. 핸들을 잡은 자세, 전방을 주시하는 눈의 각도, 신호가 바뀔 때 턱을 당기는 습관까지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슴 왼쪽이 뜨끔거리더니 둔한 통증이 심장 쪽으로 번져갔어요. 아픈 게 아니라 무언가가 안쪽에서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민이 교차로 앞에서 안전벨트를 고쳐 매며 왼팔을 올렸고 소매가 걷히며 시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둥근 은색 케이스에 진한 갈색 가죽 밴드, 12시 방향 아래 작은 흠집. 진우의 숨이 멈췄어요. 27년 전 윤희에게 건넨 예물 시계였습니다. 스위스 장인의 한정판이라 같은 물건이 둘 있을 수 없었어요. 케이스 금이 간 자리를 정성스럽게 메운 흔적, 6시 방향 유리에 스크래치까지 고스란했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나? 진우가 몸을 기울여 강민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놀란 강민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진우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손끝으로 흠집을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윤희의 손목에 이 시계를 채워주던 기억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하셨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면서 가끔 꺼내 닦으셨어요. 제가 첫 월급 받고 시계 명장을 찾아가 수리를 맡겼습니다. 강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어요. 어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했다는 그 시계. 강민의 나이 26. 27년 전 이혼 직후 윤희가 임신 상태였다면
나이가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진우는 스스로를 부정했어요. 자신은 무정자증이니까요. 그때 강민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초간 듣기만 하던 강민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입술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목적지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바로. 마지막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눈이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차 세워.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민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이마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뒷좌석에서 그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낯선 청년의 등인데 그 떨림이 자기 안쪽 깊은 곳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게. 목적지는 됐으니 어머니한테 가. 강민이 충혈된 눈으로 백미러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강민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진우는 차창 너머로 한참 지켜보았어요. 저녁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위로 찬바람이 낙엽을 굴려보냈습니다. 강민이 사라진 뒤에도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초침 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진우가 전화기를 꺼내 비서에게 걸었습니다. 허강민 기사 어머니 빈소가 어딘지 알아봐.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어요. 신입 기사의 부모상에 회장이 직접 조문을 간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비서가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비서가 빈소를 확인하려 인사팀에 건 전화가 사무실 이곳저곳을 타고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신입 기사 부모상에 직접 가신대 하는 속삭임이 복도를 따라 퍼지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JS그룹 부회장 서석호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석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가 천천히 걷혔고 눈매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전화 한 통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허강민이라는 이름이 누구의 신경을 건드리게 될지를요. 변두리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4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 대여섯 대가 듬성듬성 서 있을 뿐이었죠. 대기업 회장이 올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차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국화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에 붙은 안내판에 시선이 멈췄어요. 사무실. 허윤희.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복도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 있잖아요. 세상에 허윤이라는 이름이 한 명일 리 없으니까요. 진우는 벽을 짚은 채 천천히 사무실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반쯤 열린 빈소문 사이로 국화 화환이 줄지어 보였고 정면 벽에 걸린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우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영정 사진 속 윤희는 27년 전 그날처럼 맑은 눈으로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맑은 눈이 지금은 진우의 가슴에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정말 너란 말이야? 왜 이 차가운 액자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진우는 차마 영정 앞으로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27년 전 아내를 지키겠다는 오만하고도 비겁한 명목으로 그녀를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그 잔인한 거짓말을 던졌을 때 윤희가 흘렸던 눈물을 진우는 평생 문신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겨우 54의 나이에 초라한 빈소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진우를 진짜 바닥으로 밀어넣은 건 영정이 아니었어요. 강민이었습니다. 빈소 안쪽에서 강민이 조문객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었어요. 검은 상주복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틈으로 은색 시계가 살짝 보였죠. 26. 상주복을 입은 저 청년의 나이가 26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7년, 강민의 나이 26세. 진우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시점이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럴 리 없어. 나는 무정자증이었잖아. 평생 자식은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잖아. 최 박사의 그 차가운 진단이 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판결문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를 밀어냈고 27년을 고독한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자기를 빼닮은 눈매의 청년이 윤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집무실에서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기시감이 지금에서야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저 눈매, 저 턱선. 윤희를 닮은 거였습니다. 아니, 진우 자신도 닮았어요. 그리고 강민의 손목에서 째깍거리는 저 은색 시계. 27년 전 윤희의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던 예물시계가 이 청년의 손목 위에서 초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누구의 아들이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윤희가 내쫓긴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자기 핏줄인 건지. 만약 강민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진우는 지난 며칠 동안 제 자식을 남의 집 운전기사로 부려먹고 그 어미를 고생 속에 죽게 방치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툭 부러져 버린 성냥개비처럼 진우의 자부심도 그동안 믿어온 삶의 진실도 단숨에 부러져 나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강민이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닿는 순간 진우는 소름이 돋아 강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내 아비라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거라면 나는 살 자격도 없는 놈이야.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영정 사진 속 윤희를 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영정 사진을 흔들며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윤희야, 대답해봐. 이 아이 누구야? 나를 비웃으려고 이 아이를 내 곁으로 보낸 거야?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야? 진우의 눈에 고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경악이었고 그리움이 아니라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27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입구에서 진우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와 오해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봉인해 두었던 의심이 가슴 밑바닥에서 독처럼 번져 올라왔어요.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냐? 내가 예물로 건넨 시계까지 그 아이 손목에 채워서 키웠단 말이냐? 그 생각이 머리를 채운 바로 다음 순간 진우는 자기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윤희가 지금 영정 사진 속에 있잖아요. 차갑게 식은 관 속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의심이 먼저 치밀어 오르다니 도대체 나는 뭐냐는 자괴감이 뒤통수를 때렸어요. 바로 그때 빈소문이 벌컥 열렸어요. 석호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빈소 안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더니 진우를 향해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조용한 빈소 바닥 위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형, 직원 부모상에 직접 간다길래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석호의 눈은 진우가 아니라 강민의 손목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훑는 듯한 시선이 스치자 석호의 눈매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석호가 입꼬리를 비틀며 강민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내 엄마가 누구 씨를 받아 널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엔 발도 들이지 마라. 영정 바로 앞이었습니다. 국화 화환이 양옆으로 늘어선 빈소 한가운데서 돌아가신 분의 아들 면전에 대고 그 말이 터져 나온 거였죠. 강민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주먹을 쥔 왼손, 화상 흉터 위로 핏줄이 붉어졌지만 강민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보였어요. 진우가 석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빈소 안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석호가 한 발짝 물러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형, 쓸데없는데 정 붙이지 마십시오. 석호는 그 말을 남기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진우도 돌아서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의 맑은 눈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진우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어요. 윤희야.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버렸거든요. 강민이 뒤에서 그 이름을 들었어요. 회장님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이 아니라 이름을요. 강민은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찬 손목을 반대쪽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석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차 안개기판의 푸른 불빛만이 석호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여자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형 옆에 기사로 붙어 있어요. 시계까지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조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엔진을 걸었어요. 테일램프의 붉은 빛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빈소를 나온 진우가 주차장 반대편에 세운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전화기를 꺼내 비서에게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죠. 허강민 출생 서류 전부 확인해. 채용 건강검진 때 보관한 체열 시료가 있으면 확보하고 내 시료와 대조 가능한지 알아봐. 비서가 뭔가 되묻기도 전에 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극비로 해. 조 회장 귀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진우는 한동안 핸들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27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초침 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강민이 차 문을 열어줄 때마다 소매 아래로 그 시계가 보였고 그때마다 진우의 심장이 한 박자씩 어긋나듯 뛰었어요. 운전석에서 들려오는 초침 소리가 뒷좌석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도 백미러 속 강민의 옆모습에 눈이 갔죠. 해고 서류를 3번이나 작성했습니다. 강민을 곁에서 떼어놓으면 이 혼란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명란에 펜을 대는 순간마다 손이 멈췄어요. 윤희가 다른 남자에게 그 시계를 줄 리 없다는 믿음과 나는 무정자증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안에서 쉴 새 없이 부딪혔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결국 서류는 3번 다 서랍 속으로 들어갔죠. 의심이든 확신이든 결과로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빈소에서 돌아온 지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진우는 비서를 불러 채용 건강검진 때 보관해둔 강민의 체열 시료와 자신의 시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조 회장 라인과 접점이 없는 외부 검사 기관을 골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나오면 27년간 봉인해둔 문이 열리는 거였으니까요. 열어서 안에 뭐가 있든 간에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진우의 몸이 먼저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가슴을 움켜쥔 채 서재 바닥에 쓰러진 걸 가정부가 발견했어요.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당분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JS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 석호가 조 회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석호의 책상 위에는 진우의 외부 검사 의뢰 내역이 출력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심어둔 사람이 빼낸 거였죠. 어머니, 형이 유전자 검사를 넣었습니다. 외부 기관이에요. 전화 너머 조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서늘했어요. 병원 쪽은 내가 처리한다. 너는 주치의한테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치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로 합의된 약 성분 목록이었습니다. 진우의 처방 보조제에 심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성분을 끼워 넣는 거였어요. 한 번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하지만 석 달이면 몸이 확실히 약해질 정도로요. 석호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한편 그 무렵 강민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좁은 원룸 바닥에 앉아 시계를 찬 손목을 반대쪽 손으로 감싸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품 상자 안에서 나온 낡은 일기장과 사진첩이 옆에 쌓여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그분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빈소에서 회장님이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잖아요. 남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강민은 그 생각을 더 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27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며칠 뒤 오후 조 회장이 진우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8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등이 꼿꼿했고 걸음걸이에는 이 집안의 안방을 30년 넘게 차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 사이로 진한 향수 냄새가 번졌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더니 진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벌레를 살피듯 천천히요. 진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칼날이 있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은 손가락에 힘만 들어갔죠. 석호가 준비가 다 됐어. 경영권 넘기는 서류만 내 서명이면 끝나. 내 몸이 이러는데 언제까지 버틸 생각이야. 진우가 고개를 돌려 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조 회장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자식 앞을 막는 건 다 치워야지. 나지막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진우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알아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고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조 회장은 경영권 이양 서류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뒤 석호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침대 옆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형, 핏줄도 아닌 것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기사라는 사람 배경 조사를 해봤는데 아버지라니 공란이더라고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우는 석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걱정하는 척 포장된 그 목소리 아래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기력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진우가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려버리자 석호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비서가 흰 봉투 하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끝으로 안의 종이 두께를 느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고 접힌 종이를 펼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결과지 중앙에 굵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종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결과지가 무릎 위로 미끄러져 내렸고 진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이 등에 닿았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손목까지 적셨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참을 수 없어서 결국 터져나온 울음이 텅 빈 병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윤희야, 너마저 나를 속인 거니? 그 말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27년 동안 믿고 싶었던 것, 윤희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적 없다는 믿음, 그 시계가 증거라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 위에 글자 몇 개에 산산이 부서졌어요. 결과지가 조작된 거라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27년간 의심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거짓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진우의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진우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옆에 앉았어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 앞에서만 쓰는 종류의 부드러움이었죠. 포기해라, 진우야. 내가 내려놓아야 그 아이도 다치지 않아. 조 회장이 경영권 이양 서류를 진우의 무릎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 약통을 집어들더니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통 속에는 이미 석호가 끼워 넣은 성분이 섞여 있었죠. 주치의가 새로 맞춰준 보양약이다. 빠뜨리지 말고 먹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삼켰습니다. 조 회장이 물잔을 받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거미가 줄에 걸린 벌레를 내려다보는 눈이었지만 진우는 그것을 알아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불 꺼진 병실에서 진우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지는 구겨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경영권 서류는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요. 진우가 병실에 갇혀 있는 동안 석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JS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 12명이 소집되었어요. 평소 임원회의는 회장이 직접 주재했지만 오늘은 부회장 석호가 상석에 앉아 있었죠. 진우가 앉던 자리, 그 의자예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은 자세,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의 여유로운 리듬까지 이미 이 자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거 다들 아시죠? 주치의 소견으로는 업무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석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통보하는 어조였죠. 임원들 사이로 시선이 오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넘기는 사람, 석호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이미 바람의 방향을 읽고 표정을 정리한 사람. 진우의 빈자리를 넘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이해 있으신 분? 대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석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침묵이 곧 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병실의 진우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매일 가져다주는 약을 빠뜨리지 않고 삼켰고, 그때마다 몸이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이 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원래 안 좋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몸이 이런 거라고 넘겼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친자 불일치 결과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경영권 이양 서류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둘 다 치우지 않았어요. 치울 힘도 없었지만 어느 쪽을 먼저 치워야 하는지도 모르겠었거든요. 윤희를 원망해야 하는 건지 그리워해야 하는 건지 그 경계에서 매일 밤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오후 조 회장이 또 병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과일도 약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죠. 의자를 당겨 침대 가까이 앉더니 진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진우야, 그 계집애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내 핏줄이라 믿었다니 참 가련하다. 나지막했지만 가시가 박힌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리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간 건 진우가 눈을 감고 있어서 보지 못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가장 잔인한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강민은 어머니의 원룸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접어 상자에 넣고 신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구석에 쌓인 일기장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고 있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적게 가지고 살았는지 유품 상자 2개면 다 들어갈 정도였어요. 27년이라는 시간이 상자 2개. 강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석호가 서 있었습니다. 원룸 복도의 형광등 아래 검은 코트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석호는 강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인사 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을 한번 둘러보고는 코끝으로 가볍게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벌레가 사는 구멍을 구경하듯이요. 내가 허강민이지. 강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석호가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어요. 봉투가 열리며 뭉칫돈이 반쯤 드러났습니다.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나라. 돈은 충분히 넣어뒀어. 강민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주어 석호에게 도로 내밀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석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지도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한 걸음 다가서더니 강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좁은 원룸에 쩡하고 울렸어요. 강민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입술 안쪽이 이에 긁혀 찢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석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뺨에서 열이 올라왔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석호가 그 눈빛에 살짝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여유를 되찾고 강민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속삭이듯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엄마가 왜 평생 도망 다니며 살았는지 알아? 뭘 남기겠다고 공증 사무실을 또 드나들어. 공증 사무실. 그 단어에 강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 걱정 말고 시계를 잘 간직하라고만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망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왜 평생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셨는지, 왜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꺼리셨는지, 강민은 그것이 가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도망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기억을 다른 색으로 덧칠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쫓아다녔다는 뜻이잖아요. 강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뺨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목을 타고 가슴까지 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석호가 한 발짝 물러서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의 여유였죠. 그래서 어쩔 건데? 증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왼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지만 주먹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석호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고 강민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강민은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뺨이 욱신거렸고 입안에 피맛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도망, 공증사무실. 그 두 단어가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한 번도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도 슬픈 눈으로 고개만 저으셨죠. 강민은 그것이 상처가 깊어서라고 말하기 싫어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석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도피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누군가의 추적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강민은 바닥에 놓인 유품 상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일기장이 수십 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지 강민의 시선이 그 상자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하지만 강민의 시선이 머문 그 유품 상자 안에는 27년 동안 윤희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잠들어 있었어요. 강민은 상자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걸 열면 어머니가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뚜껑을 열자 일기장이 수십 권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공책부터 비교적 새 것까지 크기도 종류도 제각각이었죠. 강민은 가장 오래된 것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27년 전 봄이라는 날짜 아래 어머니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보고 싶은 날이에요. 강민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에서 멈췄어요. 진후, 서진후, 회장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회장님이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왔어요. 강민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반쯤의 일기에서 눈이 딱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조 회장님이 최 박사에게 말했다. 내가 시킨 대로 말해. 두 번 입 열면 내 자식부터 죽는다. 나는 그날
진우 씨가 나를 밀어낸 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강민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27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왜 자신을 내쫓았는지,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요. 며칠 뒤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 박사를 따로 찾아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밀어주며 지금은 쓰지 마십시오. 언젠가 필요할 겁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 봉투를 뜯지 못한 채 숨겼다. 강민이 3살 되던 해의 일기에서는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글씨가 흔들려서 한 줄을 읽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죽더라도 아이의 존재만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공증인 임 씨에게 봉인을 맡겼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낯선 시선이 집 앞에 맴돌았다. 무섭다. 다음 장의 글씨는 더 엉망이었어요. 잉크 위로 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죠. 어젯밤 불이 났다. 그 한 줄 뒤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왼쪽 손등의 화상 흉터를 내려다보았어요. 3살 때 불이 났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밤. 그 불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지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민은 일기장을 전부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진우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민이 들어오는 걸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한번 숙인 뒤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고 맨 위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첫 장을 펼치자 윤희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보고 싶은 날이에요. 그 한 줄에 손가락이 멈췄어요. 27년 전 윤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진우는 잠들지 않았어요. 병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일기장을 한 권 한 권 읽어나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고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윤희는 27년 동안 단 한 줄도 진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한다는 말도, 왜 그랬느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다는 말, 강민이가 오늘 처음 걸었다는 말,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웃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말뿐이었어요. 진우가 모르는 27년의 시간이 그 공책 안에 전부 적혀 있었죠. 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어. 병실 벽에 부딪힌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갔습니다. 27년간 봉인해 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마지막 권을 읽다가 페이지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진우가 주워 펼쳤습니다. 윤희의 필체였죠. 강민아, 시계 뒷판을 열어라. 그리고 공증인 임씨를 찾아라. 진우는 그 종이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윤희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진우는 즉시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새벽,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던 동네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 윤희 아들이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이 돌아보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처마 아래에서
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강민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강민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불나고 며칠 뒤에 내 엄마가 내 손 붙들고 그랬어. 아이가 커서라도 저 시계 뒷판을 꼭 열게 해달라고. 그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더라. 시계 뒷판. 진우에게서 걸려온 전화와 할머니의 말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다음 날 아침 시계 명장을 찾아갔어요. 명장이 정밀도구로 뒷판을 분해하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겉뚜껑 아래에 얇은 내피가 하나 더 있네요. 이중 케이스예요. 내피를 들어 올리자 두 번 접힌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윤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공증인 임씨를 찾아가거라.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강민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쥔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7년 동안 시계 안에 숨겨둔 거였어요. 첫 월급으로 고쳐서 매일 손목에 차고 다녔는데 그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시계가 손목 위에서 째깍거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함께 돌아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편 병실에서 진우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놓친 것이 없는지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요. 그러다 후반부의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조 회장이 진우 씨를 씨 없는 나무로 만들려 한다. 내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믿지 마라. 그 집안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진우의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졌어요.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27년 전부터요. 무정자증 검사가 조작이라는 것을, 조 회장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말하는 순간 아이가 위험해지니까요. 진우에게 돌아가면 강민이 그 집안의 핏줄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면 조 회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윤희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알고 혼자 버텼어요. 그리고 혼자 죽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불륜녀라는 오해를 감싸 안은 채로요. 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거든요. 일기장을 다 읽은 다음 날 아침, 진우가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지도 잠기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 같이 가줄 수 있겠나?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도 묻지 않았어요. 일기장을 읽은 뒤로 강민의 머릿속에도 하나의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진우 씨라는 이름, 예물시계, 조 회장의 협박. 그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지만 강민은 스스로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진짜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진우가 데려간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부 검사소였어요. 조 회장 라인과 접점이 전혀 없는 곳이었죠. 간판도 작고 건물도 낡았지만 진우는 일부러 이런 곳을 고른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체열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강민의 팔에 고무줄을 감고 주사바늘을 꽂는 동안 진우는 맞은편 의자에서 자기 팔뚝의 핏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돌려 진우를 보았어요. 무슨 검사인지 물어볼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혼자 검사소를 다시 찾았어요. 접수대에서 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가 가벼웠어요. 종이 한두 장이 전부인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안에 27년의 무게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우는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뜯지 못했어요. 열면 달라진다. 무엇이든 달라진다.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잡고 있었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봉투가 열렸어요. 접힌 종이를 펼치자 중앙에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일치도 99.9%.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내려놓으려 해도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임이 아니었구나. 27년 전 그 검사가 조작이었구나. 내 아들이 있었구나. 윤희가 아이를 안고 혼자 도망 다니는 동안 나는 텅 빈 저택에서 사진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었구나.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우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주차장에 정적만 내려앉았고 결과지를 쥔 손가락만 하얗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진우가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월 바람이 코트 깃을 파고들었어요. 잠시 뒤 옥상 문이 열리고 강민이 올라왔습니다. 강민아. 직함이 아니라 이름이었어요. 강민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자기를 이름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진우가 난간에 기대선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져 있었죠. 그 시계, 내가 27년 전에 맞춘 거다. 윤희한테 예물로 줬던 거야.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일기장에서 짐작하고 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듣는 건 달랐습니다. 짐작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진우가 접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이 받아 펼쳤어요. 서진후, 허강민, 일치도 99.9%. 글자는 이미 읽었는데 의미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종이를 쥔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작하는 것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일기장 읽으면서 아마 그럴 거라고. 강민의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일부러 평평하게 만든 목소리였죠. 감정을 꺼내면 통제가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내려갔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 번도.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어요. 진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다. 27년 동안. 그 한마디 뒤로 진우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 끝까지요. 강민은 손등으로 닦았지만 닦이지 않았어요. 진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경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한참 만에 강민이 코를 훌쩍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하면 이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걸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진우에게 돌아가면 강민이 그 집안의 핏줄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면 조 회장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려. 그래서 침묵을 골랐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며칠 뒤 진우는 지방의 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시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났죠. 복도 끝 개인실 문을 열자 75세의 최 박사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들어서는 순간 최 박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죠.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최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잡은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7년 전 검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열어보니 제 딸아이가 학교에 가는 등굣길 사진이었습니다. 최 박사의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를 무정자증으로 바꿔라. 딸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목소리는 조 회장님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이 되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27년 동안 자기가 불임이라고 믿었던 것, 윤희를 내쫓은 것, 재검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백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까? 최 박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으로도 남기겠습니다. 공증까지 받지요. 요양원을 나온 뒤 차 안에서 진우가 강민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의 왼쪽 손등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요. 그 흉터 어떻게 된 거냐? 어릴 때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3살이었다고 하셨어요. 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살. 23년 전. 윤희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밤이었어요. 오늘 밤 불이 났다 라고 잉크가 번져 있던 그 페이지. 계산이 맞아떨어졌죠. 비서를 통해 23년 전 달동네 미결 화재 기록을 확보했어요. 원인 미상가스 폭발, 부상자 2명, 성인 여성 1명과 남아 1명. 주소는 윤희가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석호의 전직 운전기사를 찾아냈어요. 50대의 그 남자는 허름한 식당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손이 거칠고 얼굴에 세월의 주름이 깊었어요. 오래전에 기사 일을 그만둔 사람의 손이었죠. 남자가 낡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23년 전 8월 5일 밤 11시 14분 서석호 부회장님을 친절동 달동네 입구에서 내려드렸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그 동네에 불이 났다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감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진우가 수첩을 내려다보았어요. 23년 전 8월 5일 밤 11시 14분 석호가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윤희와 3살 강민이 불에 타는 그 밤에요. 진우가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의 왼쪽 손등, 화상 흉터가 진우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어요. 23년 전 그 밤의 흔적이었죠. 이제는 내가 내 곁에 선다. 강민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잡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계 뒷판에서 나온 종이가 가리킨 이름, 공증인 임씨. 강민은 사흘을 수소문한 끝에 그를 찾아냈습니다. 공증사무실은 도심 외곽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문 앞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서류가 빼곡히 쌓인 선반 사이로 65세쯤 되어 보이는 임씨가 안경 너머로 강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강민의 손목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시계를 한참 바라보더니 안경을 벗고 다시 보았습니다. 허윤희 씨의 아들이시군요. 강민이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보았어요. 시계를 보고 안 거였죠. 윤희가 그 시계에 대해 뭔가를 말해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임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안쪽에 철제 금고 앞으로 걸어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무겁게 울렸죠. 2차례에 걸쳐 맡아둔 것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찾아오면 전해달라는 유언 공증이었어요. 임 씨가 금고 안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누렇게 바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조금 덜 낡았어요. 첫 번째는 26년 전에 맡기셨습니다. 임신 직후였어요. 두 번째는 23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는 손에 화상 치료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23년 전이면 방화 직후였어요. 강민의 왼쪽 손등이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불에서 다쳤던 거였어요. 그 몸으로 공증 사무실까지 왔던 거였죠. 봉인을 뜯자 안에서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런 봉투였어요. 안에 진료기록 변경 지시 메모 원본과 차명계좌 송금 내역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 말미에 자필 서명이 있었어요. 조 회장의 수결이었죠. 최 박사가 윤희에게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윤희는 27년 동안 이것을 뜯지 못한 채 금고에 넣어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카세트 테이프 크기의 녹음기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석호 씨가 시킨 거야. 돈 받고 한 거야. 그 여자 서 회장 친어머니.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내가 했어. 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우의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석호가 시켰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해외로 떠나기 전에 윤희에게 이 녹음을 남겼던 거였어요. 윤희가 달동네에 숨어 살면서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거였죠. 세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윤희의 필체가 적힌 봉투에 진우 씨에게 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강민이 그 편지를 들고 병실로 갔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어 병실 창으로 주황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우의 침대 옆에 앉아 편지를 건넸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윤희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우 씨에게 라고만 쓰여 있었죠. 진우는 그 넉자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27년 동안 못 받았던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종이를 꺼내 펼치자 윤희의 필체가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곱고 반듯했어요. 흔들리거나 번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윤희가 감정을 꾹 누르고 또박또박 적었다는 뜻이었죠. 진우 씨, 당신이 군에 있던 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달동네로 숨은 뒤 우연히 그 운전기사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술에 취해 석호 씨가 시킨 일이라고 중얼거렸고 며칠 뒤 해외로 떠나기 전에 녹음과 통장 사본을 내게 남겼어요. 진우의 눈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글자를 읽는데 시야가 흐려졌어요. 어머니의 사고가 아니었다. 석호가 시킨 일이었다. 35년 전의 일이 편지 한 장 위에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당신 어머니를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강민이 뱃속에 있었어요. 내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강민이 3살 되던 해 추적이 다시 시작됐고 공증을 하나 더 맡겼어요. 그 뒤 주소가 샜고 그날 밤 집이 탔어요. 편지를 쥔 진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공증을 2번 맡긴 이유가 이제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존재를 남기려고, 두 번째는 자기와 아이를 죽이려 한 증거를 남기려고. 윤희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증거를 모아 금고에 넣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불륜녀라 불러도 변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강민이 그 집안 핏줄인 걸 아무도 모르는 한 우리 아이는 안전하니까요. 강민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울음이었죠. 어머니가 27년 동안
불륜녀라는 이름을 감싸 안고 산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들을 지키려고. 입을 벌려 변명 한마디만 하면 강민이 위험해지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택했던 거였습니다. 변명 한 번 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 27년이었어요. 강민은 그 시간의 무게를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였죠.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를 지켰어요. 진우가 윤희의 필체 위에 손을 얹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어요. 입술이 달싹이더니 겨우 한마디가 나왔죠. 내 엄마가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조 회장은 가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여자였어요. 첩생활을 하며 겪은 멸시와 서름, 다시 그 바닥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죠. 선대 회장이 죽고 나면 경영권이 흔들리고 경영권이 흔들리면 자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우의 친어머니를 없앴고 진우를 무정자증으로 만들었고 윤희와 강민까지 지우려 했어요. 자기 아들 석호만 남겨야 안전했으니까요. 공포가 그녀를 괴물로 만든 거였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읽은 뒤 조 회장 앞에서 아픈 척을 계속했어요. 매일 약을 받아 삼키는 신용을 하면서 혀 밑에 숨겨뱉었습니다. 몸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사이 최 박사의 영상 자백과 공증된 자백서를 확보했어요. 강민은 진우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내밀었어요. 발 뒤꿈치 안쪽에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자기 양말을 벗었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의 유전적 특징이었죠. 진우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도 27년 동안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 측 법무팀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최 박사 영상 자백, 진료기록 변경 메모, 차명계좌 송금 내역, 약물 성분 분석표, 친모 사망 관련 음성 녹음, 석호 운전기사의 운행일지. 서류 뭉치의 두께가 손가락 3마디는 되었어요.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실 창으로 겨울 해가 낮게 비껴 들어왔어요. 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양복 단추를 채우는 손이 단단했어요. 강민이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진우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멈추고 강민의 손목을 잡았어요. 예물 시계를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시계줄을 고정하는 진우의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강민의 손목 위에서 초침이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아들아. 되찾으러. 두 사람이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총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와 강민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2개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JS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 주차장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검은 승합차 3대가 서 있었어요. 전날 밤 접수된 고발장을 받은 수사관들과 형사들이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총회장 안의 주주들은 아무도 몰랐죠. 대회의실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주주들과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고 에어컨 바람에 실린 커피 향이 홀 안을 맴돌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석호가 앉아 있었어요.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서류를 넘기는 모습이 이미 회장처럼 보였죠. 조 회장은 맨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등이 꼿꼿했고 오늘이 자기 아들의 대관식이라는 듯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1호 안건 서석호 부회장 대표이사 회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뒷문이 열렸어요. 진우가 2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병실에서 휠체어를 탈 정도로 약해져 있던 사람이 양복을 입고 똑바로 서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구두 소리가 대회의실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속삭임이 파도처럼 앞줄에서 뒷줄로 번져갔죠. 조 회장의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석호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단상 위에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저 사람 내보내. 조 회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회사 최대 주주입니다. 목소리가 대회의실 구석구석까지 퍼졌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주주들이 진우를 바라보았거든요. 진우가 비서에게 눈짓했고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75세의 최 박사가 휠체어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7년 전 저는 서진우 회장님의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조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장내가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진료기록 변경 메모 원본이 확대되어 투영되었습니다. 메모 말미에 자필 수결, 그리고 그 옆에 필적 감정 결과가 나란히 놓였어요. 조 회장의 글씨와 일치한다는 감정관의 소견이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차명 계좌 송금 내역도 함께 떴어요. 주주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앞줄의 조 회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저건 다 조작이야. 조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진우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공증된 자백 영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서류 뭉치를 주주들에게 직접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부씩 주주들의 손에 넘어갈 때마다 장내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석호와 주치의의 통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약 성분을 조정하라는 석호의 목소리, 그리고 처방 보조제 성분 분석표가 나란히 떴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 약에는 심장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독살 시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운행일지의 한 페이지가 확대되었습니다. 23년 전 8월 5일 밤 11시 14분, 서석호, 친절동 달동네 입구 하차. 그 날짜 옆으로 달동네 미결 화재 기록이 나란히 떴어요. 그리고 친모 사망 관련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석호 씨가 시킨 거야. 돈 받고 한 거야.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주들이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넘게 JS그룹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살인교사, 검사 조작, 방화, 독살 시도. 한 가지만 나와도 대기업이 흔들리는 일들이 한꺼번에 스크린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임원석에서 누군가가 물을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렸어요. 카펫 위로 물이 번졌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죠. 진우가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꿨어요. 이 사람은 허강민입니다. 제 유일한 혈육이자 제 아들입니다. 친자 확인서가 스크린에 투영되었습니다. 서진후, 허강민, 일치도 99.9%. 강민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왼쪽 손등의 화상 흉터가 소매 아래로 보였습니다. 강민은 홀 안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죠. 석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미 안색이 흑빛이었어요. 강민이 단상에서 내려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석호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한 발짝도 비키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강민이 석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불이 났을 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석호가 굳어버렸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고 뛰어나오셨어요. 강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낮고 또렷했습니다. 석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죠. 바로 그때 뒷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조 회장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에 닿는 순간 조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넘게 이 집안의 안방을 지배해온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거였으니까요. 조 회장이 진우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진우가 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2번 죽이지 마세요. 조 회장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였어요. 석호에게도 수갑이 채워졌고 두 사람이 형사들에게 이끌려 대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제1호 안건은 증거 자료에 의거해 자동 폐기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장내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3명. 박수가 번져갔습니다. 복도였어요. 총회장 안의 박수 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두 사람의 발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강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빠진 손이었지만 단단했어요. 고맙다. 내 엄마 대신 여기까지 와줘서.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발짝 다가서더니 진우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진우가 강민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강민아.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그대로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쳐 놓았습니다. 강민의 손목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째깍 째깍. 2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법정 앞 계단에 호송차가 멈춰 섰습니다. 수갑을 찬 조 회장이 차 문 밖으로 내려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석호는 그보다 한 발 앞서 호송차에 올라 있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앉았으면서도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구치소의 밤은 길었습니다. 불이 꺼진 독방에서 조 회장은 매일 같은 꿈을 꾸었어요. 달동네 골목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벽을 뚫고 나오는 꿈이었죠. 자기가 시킨 일이 밤마다 되돌아와 자기를 삼키는 거였습니다. 새벽이면 비명이 터져나왔고 간수가 창살 너머로 들여다봐도 조 회장은 이불을 움켜쥔 채 풀린 눈으로 부리야 소리만 내뱉었어요. 면회를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자가 30년에 걸쳐 쌓아올린 세상의 끝이었어요. 한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 앞 복도에서 강민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감싸 쥔 채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6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불이 꺼지고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때 강민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며 벽을 짚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는 울음이었습니다.
진우가 눈을 뜬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창가 의자에 강민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이 불편하게 꺾여 있었고 무릎 위에 담요가 반쯤 흘러내려 있었어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이요. 27년 동안 텅 빈 저택에서 사진만 들여다보던 사람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닿지 않았어요.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으니까요. 강민이 눈을 떴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뜨고 있는 진우와 시선이 마주치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몇 주 뒤 진우가 퇴원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강민은 법적으로 서씨 가문의 상속인이 되었지만 그룹 경영에는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냐고 묻자 강민이 나지막하게 답했어요. 어머니가 27년 동안 지켜준 제 인생이에요. 제가 골라야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봄이 오기 직전 두 사람은 윤희의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산 중턱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유리 너머로 윤희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맑은 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27년 전 그 눈 그대로였습니다. 진우가 유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양쪽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꺾이듯 숙여졌습니다. 윤희야, 이제 시계가 가네. 우리 아들이 고쳐왔어. 내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목소리가 갈라져서 중간에 끊겼고 그 뒤로는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강민이 한 걸음 다가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다 풀기를 두어 번 반복한 뒤에야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버지, 26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두 글자였습니다. 진우가 어깨 위에 그 손을 잡았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왼손, 23년 전 그 밤의 흔적이 진우의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윤희가 신혼 시절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바닷가 마을이 나오자 진우의 팔을 잡으며 눈을 반짝였었죠. 저기서 살고 싶다는 그 한마디를 진우는 27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까지 들려오는 낮은 집이었어요. 진우는 매일 아침 세 사람분의 밥을 지었고 식탁 한쪽에 윤희의 사진을 세워두고 그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강민은 집 한편에 작은 시계 공방을 차렸어요. 톱니바퀴 소리, 스프링 감기는 소리가 하루 종일 잔잔하게 울렸고 진우는 공방 옆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진우가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비 뚜껑을 열다 말고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뭘 좋아했는지 이야기해줘. 강민이 잠깐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된장찌개요. 맨날 집에 오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다. 아버지 요리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지. 된장을 풀다가 간이 짜졌고 두부는 너무 크게 잘렸습니다. 강민이 국자를 받아 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고 진우가 멋쩍게 목을 긁자 소금을 조금 덜어냈어요. 두 사람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운데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갈치조림이 접시에 올라 있었어요. 27년 전 이 자리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었죠. 된장찌개에 김이 식어갔고 갈치조림에는 젓가락 한 번 닿지 않았던 그 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기울었습니다. 해변 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진우가 천천히 강민의 어깨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고
어깨에 이마가 닿자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강민이 두 손목을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석양빛이 은색 케이스 위에서 반짝였고 두 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 사이로 째깍거리는 소리가 가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행복해요. 파도가 한 번 더 밀려왔다 물러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나란히 길게 누웠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하지만 꼭 세상에 전하고 싶은 당신만의 소중한 사연이 있나요? 별에는 밤은 언제나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된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